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스타 K 2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의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중전마마 로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네. 로라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자꾸 중전마마로 소개하면서 전 중전이 좋아요. 우리 방송을 왕정시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난 그 문화가 좋다. 조선왕조 문화. 조선왕조. 해외조선이라고 요새 그러죠. 제가 한때 즐겨봤던, 지금도 즐겨보는 그 웹툰이죠. 조선왕조 실톡이라고. 아직도 야, 책이 아직도요? 나오자마자 종합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책이 나왔어? 책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보통 제가 방송 이제 한 1회 시작할 때 저도 이제 막 오프닝 멘트, 네. 클로징 멘트 막 쓰고 막 이랬어요. 그치, 그랬지. 근데 그게 또 묘미가 있거든. 지금도 쓰려면 쓰겠지만. 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걸 쓰게 되잖아요. 딱 쓰려고 딱 폼을 잡잖아. 네.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인지라.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만한 멘트를 치려고 한단 말이지. 뭔가 함축적이고 막 그 촌철살인의 뭔가를. 그렇지. 이게 결국은 일침을 가하는. 내가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 좋은 그렇지. 멘트를 쓰면.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당분간 계획이 없어요. 사전 법렬이 너무 심하시다. 그냥 네. 해도 돼요. 욕망 그냥 막 펼쳐. 올해는 제가 제어에 한 해로. 그러니까 잠꼬대로 욕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잠꼬대로 그렇게 욕을 하신다고 홀짝 기자님.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욕도 아니에요. 저기 증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는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꼬대에서 그렇게 억울해한다고. 왜 나만 받고 그러냐. 나만 갖고 그래.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막 이랬던 건데 이거랑 동일선상인 거예요. 그냥 씨발 이런. 너무 웃겨.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잠꼬대로 씨발. 어딘가에 눌려있나? 요새 진짜 행복한 시기거든요, 인생에. 이 리즈 시절이에요, 요새가. 정말요. 이렇게 우한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저한테. 우한이 없는 걸로. 왜냐면, 내가 또 왜 그러냐면, 예전까지는 그 우한을 다 내가 만든 우한이거든. 그러니까 내 발을 내가 걸어 넘겨가지고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정말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네요. 나는 요새 상태가 너무 좋은 게, 갑자기 모교 힐링 모임 됐는데 또, 상담 치료를 했는데. 상담 치료까지 시작하죠. 상담 치료를 이제 종료할 때가 되었어. 지금 거의 너무 좋아져서. 한 10회 정도, 종료해도 되겠다. 이거 비싸잖아. 비싸지. 야, 이걸로 그럼 바로 저기 소비 간증으로 넘어가죠. 네, 소비 간증이요. 예, 이번 주에 소비. 왜냐면 알아봤는데 나도 한번 그게 10분에 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비싸던데. 그게 그러니까 50분에 6만 원. 자주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본인이 만약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든지,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자주 하는 거고. 근데 나는 뭐 딱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뭐 2주에 한 번 해도 되고, 1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한 10번 했나, 근데. 무슨 얘기합니까? 뭔가 불안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우울감이 있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뭐가 제일 그런 거 같냐고. 그러니까 몇 가지나 되는 거 같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구체화 시켜준다 그래야 되나? 그거 좋은 거네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무서운 거, 공포감, 불안하게 하는 거 이랬는데 얘를 다 찢어놓는 거야. 그래서 되게 분명하게 이거는 뭐 때문에 오는 거, 뭐 때문에 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유도를 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분이.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 거 같냐.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세분화되고. 이거 좋은 것 같아. 나중에는 보니까 지금 당장 고민해도 바뀌지 않을 걸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거를 뭉뚱그려서 다 통으로 묶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그냥 뭐 이렇게 시골길에 가로등도 없고 저 나무 위에 큰 까만 비닐봉지가 걸려 있는데 그게 귀신으로 보인 거라고. 근데 해 뜨고 보면 그냥 까만 비닐봉지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과정이 분명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쵸.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어슴푸레할 때는 이게 정확히 그 구체화를 시키는 게 그리고 범주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거나 내 옆 사람한테 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원래 타자가 되면은 왜 더 객관화가 잘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네가 봤을 때 네가 당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냐? 그러면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시도하는데 위험에 따라서 주저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의 아이의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는 거니.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면 어차피 네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거는 제쳐놓고 너가 무슨 선택을 했던 뭐 행동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총량을 줄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근데 이게 혼자서 하긴 좀 그게 혼자는 잘 안 되는 거 잘 안 같아요.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면 이 생파 모르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질문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하게끔 이분이 그렇게 질문을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약간 그것들 중에 최근에 해결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독립해서 나오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해결이 됐다더니 그거를 하게 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가장 큰 그 뭐라 그래야 돼? 주체 힘이 뭐였던 것 같냐? 가장 큰 공로를 공이 들어간 게 뭔가 같았더니 뭐 그냥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잘 모아서 얻어서 했더니 그러면 다 본인이 한 거네요?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였어요. 되게 잘 살고 계신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냥 잘 살고 있구나. 근데 되게 정체 모를 그 공포에 그냥 겁먹어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 스스로에 대한 칭찬과 포상은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위로도 가장 자기 스스로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은근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인색하거든.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맞아. 잘못한 거는 졸라 질책해 스스로한테 만약에 내가 나한테 대하듯이 누군가 나한테 대면 나 그 새끼 존나 미워할걸. 맞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한 게 예전에 미술을 했으니까 그림 그리면 항상 내 그림이 별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스스로 건다면 난 왜 이렇게 그렸는데도 왜 안 늘어? 근데 그때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언제 그렸던 그림 갖고 와봐. 딱 보여줘. 그러면 엄청 늘어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계속 네가 안 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네 손보다 네 눈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치. 그러니까 너는 발전하고 있는 거다. 항상 네가 전에 그렸던 그림을 봐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치. 그냥 자신을 대하는 것도 항상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때보다는 확실히 낫잖아. 유병지 씨 인터뷰했을 때 그 재밌는 멘트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나 좀 슬럼프 같다 그러면 더럽게 재미없는 공연을 못해요. 상대적 우위. 그러니까 들은 건데 보면서 생각보다 난 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물론 객관화는 중요하지. 내가 정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봐야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내 몸을 움직이는 건 내 동기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그치. 내가 할 만한 의지와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오히려 가끔은 내가 안 좋았을 때를 보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뭔가를 보거나 그게 낫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의지가 충만해서 뭔가 이제 하고 싶을 때는 진짜 나보다 나은 걸 보면서 이제 닿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을 오른다고 치면은 가끔은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만큼 올라왔나도 봐야지.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붙으면 꼭대기를 보면서 가는 거지. 그치. 이걸 뒤도 안 들고 언제 나오나 이게 정상만 보고 하면. 맞아. 근데 진짜 그래서 딴지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특히 가업걸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세 분이 워낙 말을 재밌게 잘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은 대체적으로 시사나 뭐 정치적으로 풍자를 많이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 속에서 그거를 할 역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혼자서 진짜 우울해도 많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이쪽에서는 잘한다 으쌰으쌰 해주시는 분위기니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뭐야 이 맘. 역시 PD. 돌고 돌아 방송으로 데리고 왔어. 네, 그래서 뭐 로라는 그렇게 소비를. 네, 저는. 정말 근데 그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에 이게 그만한 게 없죠. 로라가 뭐 왁싱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그 자기의 어떤 마음, 그 스스로의 그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셀프 치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을 써가면서. 나는 그 점은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첫째는 일단 자기가 뭔가 그렇게 상담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정말 가면은 신경정신 같은 데 가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완전 공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들 문제가 뭐 감기 걸리듯이 맨날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왠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 상담하는데 돈 쓰고 이런 거는 뭐야 50분 동안 얘기하고 뭐 별 얘기 한 거 근데 생각보다 값어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뭐야 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랬는데 한 10번에서 5, 60만 원 쓰고 내가 더 막 신나가지고 사실 그럼 5, 60만 원 약 먹는 것보다 그 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새로미의 소비는 오늘 메인이기 때문에 얘는 왜 메인이냐면 지가 자료조사를 했어요. 지 소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 한 주간의 소비는 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를 구매했죠.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품목은 정말 합쳐서 3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물론 비싼 거 살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맞아. 전자레인지 뭐 한 7, 8만 원. 가스레인지 한 15에서 20 정도면. 그리고 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연결 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죠. 도시가스 공사에 요청을 해서 도시가스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가스레인지 있으면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비용 내고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새로 샀다. 이제 업체에서 이제 배송을 나오면서 이제 설치비를 받고 설치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죠. 이게 뭐 미터당 얼마 또 뭐 있어요. 그 각각 다른데 지역마다 달라요. 재밌게. 그래서 그 도시마다 달라요. 도시마다. 그 도시가스에 이제 연락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설치해 주시는 거는 도시마다 그러겠다. 단가가 그러겠네. 달라요. 근데 서울 수도권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비교해봤더니 업체도 이제 그 가스레인지 파는 업체도 설치비 이렇게 고지해놨거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샀을 때 그냥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배송해 주시는 게 설치까지다. 그 연결까지. 그런 거 알아보는 재미. 이게 참 원래부터 혼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또 이 세세함이 있다. 신기하네요. 저는 보통 풀옵션 원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러면 몰랐어요. 모르는 거야. 네. 맞다. 그것도. 풀옵션 원룸에 살면 모르는 게 있죠. 그 에어컨 설치와 도시가스 설치 다 돼 있으니까 세탁기 그렇지 그런 거. TV는 여전히 알아보고 있어요. TV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블로거가 될 것 같아. 그러다 코기자처럼 돼. 코기자가 6개월 동안 못 썼다. 아니 왜냐면 맨 처음에는 UHD를 사려고 했어. 그래서 UHD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구민 비교하면서 TV 사기에 필요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다양한 뭐 명암비 뭐 밝기 뭐 소비 전력과 무슨 공부 엄청 했네. 근데 이게 갑자기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차라리 FHD TV 좀 괜찮은 중소기업과 싼 걸 산 다음에 요 세이브된 돈만큼 내가 컴퓨터 본체를 살까. 와. 왜냐면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네. 왜냐면 우리 집 컴퓨터는 그 컴스테이션 대표님 통해서 중고로 정말 싸게 맞춘 거거든요. 본체를 20만 원에 샀어. 그냥 이렇게 동영상만 보고 이렇게 하려고. 물론 이렇게 좋게 맞춰주셨는데. 무슨 영상 보려고? 영화 TV 임마. 우리 집에 TV가 없잖니 지금. 근데 TV가 없을 정도로. 모니터 큰 거 샀어 그래서 그때 32인치 샀다고. 막 그런 생각에 요새 빠져. 근데 참 재밌는 게 나는 어제 알았다. 여성분들이 쇼핑을 되게 아이 쇼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나도 요새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밤에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TV만 알아보는데 힐링이 돼. 왜냐면 나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 내가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지. 돈이 있고. 물론 내가 이제 200, 300살이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사면 뭐가 좋고 저걸 사면 이거. 이걸 이렇게 막 저울질하면서 일단 상념이 없어져. 맞아. 잡념이 없어지면서 맞아. 마치 내가 그걸 한 번씩 써본 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상품 구매 후기 이런 거 보고 막 근데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만. 그래서 이래서 쇼핑을 하는구나. 남자들은 이렇게 TV 같은 거 고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이게 남녀가 사실은 같은데 종류가 다를 뿐이야. 품목이 달라. 맞아. 그래가지고 왜 남자들은 요새 산마트 그 트레이더 거기 가면 전자제품 전시장 가면 그렇게 맞아. 힐링 그리고 뭐 아끼아바라 이런 거 도쿄 가면 이제 그 남자들 오히려 막 전자제품 막 이러면서 보는 거고 여성분들이 이제 옷이나 액세서리나 뭐 화장품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거고 대부분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돈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지. 가장 힐링이 되는 거. 그러면서 제가 같이 지낸 친구한테 어제 물어봤죠. 야, 내가 나한테 한 120만 원 정도 이 선물을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래도 뭐 올해 이렇게 열심히 나름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지. 게다가 내가 지금 사려는 것들은 공유하는 거잖아. 내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제 저의 선택만 남은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분 좋을 때다. 최고조에. 그렇지. 나는 지금 이 기분을 깨고 싶지 않아서 실제 구매까지 안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안 사는 거 아니야? 이거만 한 1년. 그래, 거기자 된다니까. 그렇지. 이제 메인이죠. 네. 소비 간증. 네. 어느 날 제가 밤에 이제 딱 집에 딱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 근데 쎄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 뭐야? 왜 이렇게 쎄해? 정말 진짜로 쎄한 거예요. 내 온도가.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을 켜고 나왔더라고요. 그날 몇 시에 나왔나요? 그때 한 12시간을 집을 비웠어요. 12시간 동안 켜놓은 거야? 켜놓은 야, 거예요. 근데 진짜 시원하긴 했겠다. 정말 시원한 야, 거예요. 은행이야? 아니, 그때 열대야가 있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시원했어요. 그렇게 12시간 동안 야, 켜놓으니까. 방 구석구석 찬 공기가. 그러니까 방 스며든 거야. 그 정도면 이불 솜 가운데에도 스며들었어. 그래, 맞아. 이불마저 싹싹하고 아니, 차가운 거. 왜냐면은 저희 집 에어컨이 살짝 고장나서 우리 이 녹음실 안에 에어컨처럼 리모컨이 안 먹고 이렇게 자체 전원을 꺼야지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누르고 나갔는데 살짝 덜 누른 거예요, 제가. 약하게 눌러서 안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제습은 이빠이 됐겠다. 그러니까 습기 다 날아가 꺼져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김에 한번 누진세 그거를 조절해봤어. 그 김에 훌륭하다. 훌륭해. 그러니까 누진세를 보니까 이제 전기세는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평소에 여름이 아니면은 한 7,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로? 네, 쓰는 게 뭐 그렇죠. 혼자 사니까. 휴대폰 충전기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6,000원, 7,000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신경을 별로 안 썼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름에 실컷 에어컨을 틀어도 뭐 4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맞아.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누진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00kW를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00kW, 뭐 다음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산이 되는 게 100kW 곱하기 기준이 있어요. 60.7. 그 다음 단계에서는 125.9. 9원, 네. 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데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는 에어컨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한 하루에 5시간씩 한 달 동안 틀면은 월간 전력 소비량이 926kW 정도가 돼요. 그럴 때 이 전기세 계산법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926이잖아요. 여기서 100kW 곱하기 60.7 해서 나오는 금액,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25.9 나오는 금액, 이렇게 해서 그렇지. 쭉쭉 누적된 금액을 합해져서 이게 178,230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진의 파워는 총량이 클수록 늘어나는 그 곡선이 급격히 가팔라진다는. 그러네. 그래서 퇴직금도 누진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든지. 그래서 보통 작은 에어컨 있잖아요, 원룸에 있는 그런 게 시간당 소비 전력이 0.65kW 정도가 된대요. 이걸 제가 12시간 동안 틀어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시간 곱하기 0.65 하면은 7.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100kW 정도 평소에 전기를 썼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60.7만 해서 473.46원 이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나와요. 12시간 하루 틀어놓은 제니 게. 타는데 한 5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써서 그 다음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7.8 곱하기 125.9 해서 982.02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더 진짜 썼어요. 갑자기 평소에. 곱하기 2가 됐네. 평소에 더 썼어. 그래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7.8 곱하기 187.9 해가지고 1465.62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저로 쓰면은 473원에서 이제 중간 정도로 쓰면 1465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그렇지. 나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가 이렇게 무섭다. 보통 이렇게 보면 저도 에어컨 살 때 올해 저 판매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여름에 진짜 빵빵하게 틀어도 이 정도 제일 작은 사이즈였거든 벽걸이. 뭐 하루에 4-5시간씩 틀어도 뭐 에어컨 때문에 나오는 전기값은 뭐 한 14,000원? 그래. 한 15,000원, 2만원 정도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 일반 가정에서 누진세 때문에 엿먹을 정도가 되려면은 좀 4인 가구 이상 그 집이 되게 넓고 진짜 스탠드형 빵빵하게 트는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상황 돼야 되는. 그러니까 세롬이가 이렇게 하루 정도 12시간 튼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기 타격이 없다. 한 1,000원 정도. 누진 구간이 넘어갔자 그렇지. 그런 건데 차라리 야, 1,000원에 그 정도 쾌적하면 그렇지. 그쵸, 괜찮네. 밤새도록. 잘했어. 하루 정도는 그럴만하다. 그래. 근데 이게 4인 가족 이상이 되거나 뭐 2층 집 단독주택 이런 거 쓰는 집에서 뭐 공부하는 우리 큰애도 에어컨 키고 거실에서도 스탠드 에어컨 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좀 빡셀 수 있죠. 그쵸. 왜 우리 홈쇼핑에 겨울에 난방기구 막 전력량 막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분명 최저 금액을 아마 그렇지. 계산을 해서 나온 걸 거예요. 100kW 이전 네. 금액으로.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그 광고에 현혹돼서 사신 후에 전기세 많이 나와서 고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단독 가구, 2인 가구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있었죠. 이게 지금 박스루미비 엔지니어가 말해준 이 누진 구간은 기본 이제 구간이고 네. 그 카카가 선심 쓰셨었잖아요. 여름에 이 누진 구간을 아마 그 낮은 단계 누진 구간 좀 확대해 주셨나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누진 적용을 좀 늦게 받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에어컨을 켜도 이제 그 전기세 부담을 좀 줄여주신다는 저기 차원에서 그런 걸 하셨었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아니 MB 정부 때는 막 여름마다 뭐 전기 모자란다고 막 지랄라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명 트위터리한 분께서는 그것도 역시 MB 정권 때 또 뭔가 이 새끼들이 꼼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에어컨 못 틀게 하고 맞아. 공공기관 뭐 그래서 막 동사무소 가면은 엄청 덥고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해? 백화점에서도 온도 제한해놓고 그래서 맞아, 들어가도 맞아. 시원하지가 않고 아니 그때 딱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항상. 학교도 그 조건 받으니까 맞네. 네. 그래가지고 뭐 문 열고 저기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고 영업하면 맞아. 뭐 벌금 물린다는 도 그거 3번 한 업장에서 3번 적발되면 뭐 영업 정지. 나 진짜 골 때리는 게 마치 그래서 문 열고 에어컨 틀어놓는 게 막 졸라 뭐 외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슨 뭐 비상식적 나 이거 그게 나 떠오르네. 오키나와 여행 갔는데 국제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태원이나 뭐 그런데 마냥 그러니까 상점이 계속 늘어져 있어. 그 길을 한 2km 정도 되는 길 양 옆에. 근데 진짜 오키나와 존나 덥잖아. 온통 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미친 듯이 빵빵. 그래서 뭐지 이 새끼들. 그 길 자체가 시원한 느낌. 전기가 남아도나 막 지나가면 막 냉기가 확 나오는 거야. 그치. 문 열린 틈으로. 그래서 엄청 큰 업장도 막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구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 마치 막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따라가고 막 시민 의식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지. 우리나라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따라가는 건 사회 시스템이 더 많다. 맞네. 개인이 아니야. 일본 사람들도 무단횡단을 하더라고. 특히 서양 국가 유럽 이런 데 가면 완전 장렬이잖아요. 개판이야 진짜. 이번에 무도 맞아 평창에 쓰레기 막 그 난리 아니야. 난 물론 그것도 버리고 간 거 나쁜 짓이 진짜 무기정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거기다 대고 뭐 외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그거 봤어요? 미국인가 영국에 무슨 락패 끝난 자리 봤는데 난지도야. 이게 그러니까 국민성 이런 거 없어. 그런 말 좀 안 해도 너무 물론 시민 수준이라던가 사회 수준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막 개인이 쓰레기를 버리냐 안 버리냐 이런 거에 탓하기보다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사회 시스템.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하여튼 그런 거 갖고 좀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네. 하지만 하여튼 그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건 참 무개념한 짓입니다. 그거는 영국 애들도 무개념한 거고. 그냥 다 무개념한 걸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걸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소비 간증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박세롬이는 한 달에 한 3일 정도는 12시간 정도 물론 전기를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금주의 소비 당신을 소개하기 전에 네. 저희가 광고 한번 또 듣고 올까요? 갑자기. 네, 그래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별게 아니라 저기 아까 그 유병재 씨 언급 잠깐 했었잖아요. 요새 막 YG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어때 광고. 맞아요. 네. 저희가 잠시 유병재 씨의 인지도에 묻어가는 의미로 저번에 인터뷰 때 땄던 그 유병재님의 딴지마켓 광고 음원 한번 살짝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딴지마켓 여기 어때? 좋아. 네, 단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슝. 청취자 여러분, 딴지마켓 기자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경험해본 은하계 최저가 딴지마켓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목소리에 딴지마켓 광고 음원 듣고 오셨고요. 금주에 이 소비와 관련된 단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 도서전까지 시행 이후에 출판업계에 아직도 불법 사재기가 있다. 이 출판업계 사재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 네. 이게 근데 유혹에 참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책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좀 잘 돌아가. 그래서 출판 시장이 뭐 화랑이고 사람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사재기 유혹을 덜 받을 수 있는데 책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안 읽고 그것도 그치.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을 적게 읽으니까 사람들도 자꾸 검증이란 말도 좀 웃기지만 그것도 웃긴 거야. 맞아. 책을 두고 뭔가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걸 읽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만 읽는 거 말고 좀 여러 사람이 읽는 거 나도 이제 같이 이게 그 다양성을 잃게 되면서 쏠림이 심해지고 시장도 쪼그라들고 막 이런 그 도서 시장이 그런 거에 어떤 대표격이라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쏠림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출판 이제 사에서는 어떻게든 순위에 올려놓는 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왜냐하면 서점 그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 됐든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열되는 게 가장 최고의 광고 그렇지. 수단이야. 이거는 오히려 웬만한 배너 광고나 그냥 광고 때리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게 그 오히려 그 판매를 상승시키는데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거든. 근데 심지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드는 일이야. 원래 잘만 팔리면. 그치.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우리 돈 써가지고 저 순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광고비를 쓰는 이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광고비보다 낫지. 왜냐면 자기네 돈을 사면 어차피든 그 유통비를 제외한 책값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유혹에 시달릴 수 있죠. 제가 서점에 자주 이렇게 구경을 가는데 서점에 보면은 그냥 단상 같은데 놓여진 책들이 있고 그리고 서가에 꽂힌 책들 있잖아요. 서가에 사람들이 없고 다 단상에 모여 있어요. 평대. 그러니까 평대. 그러니까 평대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거나 약간 신간이거나 화제거나 뭐 그런 책들이잖아요. 진짜로 그런 책이 아니면은 팔리기 힘들겠구나. 정말로 내가 이 책을 사야겠다 해서 가는 사람 아니면은 애초에 어떤 거를 사겠다고 검색해서 선택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 위에 있는 책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막 도서 소개 프로가 되게 많고 뭐 그게 TV 프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막 신간을 알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걸 사람들이 아주 뭐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확인한다 이런 거면 또 몰라도 사실 대부분은 뭐 새로 책이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대부분이 광고 아니면은 아까 그 엔지니어 박세롬 엔지니어가 말한 대로 뭐 평대나 뭐 혹은 순위에 얼마나 올라 있는
거의 그거죠. 고전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고전이어서 아예 뭐냐. 이번엔 뭐 밀람 쿤데라 소설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그게 서가에 꽂혀있던 광고 안 해도 그냥 그거는 진짜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신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네임밸류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쓴 사람이 광고를 많이 때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작가의 그 파워가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인문 쪽 그 순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순위권 아래에 있는 책은 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국내 작가인데 되게 인지도가 높은 분이거나 아니면은 외국서를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신력 있는 걸 더 원하기도 하고 이제 차라리 내가 책을 5권 읽는 사람이면은 한두 권은 좀 이런 거 읽고 뭐 한두 권은 그냥 다른 거 한번 읽어보고 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단신에 올라온 게 뭐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출판업계 사재기 형태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아마추어적 수법에 더욱 놀라워. 허탈 배신감 막 해서 어떤 K 출판사인데 신간 문학 분야 도서 2 가지 종류에 여러 서점이나 이런 데서 샀는데 주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관계자는 적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시장에서 사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 노골적이고 대범한 행태와 같아 놀랍다. 사재기 의결 자체에 의견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순위에서 다 뺐대요. 이게 사재기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앞서 2013년에도 사재기를 둘러싼 논란은 K출판사의 법적 대응을 이렇게 야기해서 사재기 행위로 인한 출판계 이미지 실추에 아픈 상처를 남겼었던 곳인가 봐요. 이번에 또 이렇게 주범이구나. 그래서 뭐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을 찾은 독자 박모 씨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반대하지 않은 건 그러니까 책값이 비싸진 거잖아요. 도서정가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 반대하지 않은 건 이제 건전한 출판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에서였는데 이거 너무 허탈하다. 배신감을 느껴진다. 그래서 호갱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집계를 신뢰하고 그 순위의 어떤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이건 뭘까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장난질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뭘 믿고 살 게 없는 거야. 그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는 거니까. 지금 궁금해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고 있는데 교보문고 기준으로 해서 1위는 미움받을 용기. 그거는 지금 굉장히 초장기간 일입니다. 뭔가 세계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열풍이에요. 그 아들러.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팟캐스트 지대 널냐? 야, 그것도 그거 책 2권이 베스트셀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대 널냐도 미움받을 용기가 워낙 롱런해서 그렇지 미움받을 용기 밑에서 2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이거 인기 되게 많던데 팟캐스트도. 네. 저랑 같이 지내는 친구가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되게 쉽게 이 다양한 방대한 그 상식들 이게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너무 좋다. 방송도 재밌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너는 그래서 넌 내가 쓴 책은 읽다가 잠먹고서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다음부터 좀 쉽게 써라. 미치겠다. 그러니까 되게 장기 집권도 가능해요. 그러겠네. 베스트셀러 1위잖아. 그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사겠어. 계속 사게 되니까 1위니까.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이 또 생기죠. 그래가지고 막 보면 있잖아요. 막 20만 부 이상 팔리는 책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책 많이 나가네. 그렇게 많이 사는데 사실 베스트셀러가 막 1년에 20만 부 팔리는 게 그것도 막 그렇게 되게 많이 옛날에 음반 시장 잘 나갈 때 생각해 보라고. 그럼 100만 장씩 그러니까 팔렸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그 몇 개만 20만 권 이렇게 팔리지 우리나라에서 뭐야 1세가 다 안 나가는 책이 그 비중만도 얼마나 큰데. 그래서 전 책을 잘 삽니다. 제 취미가 책 수집이에요. 지금 읽지는 않고 박세롬의 자리에 책이 한 10권 정도 탑에 쌓여 있는데요. 그 탑의 3분의 2 지점에 제 책이 있어요. 제가 내한테 얘는 그걸 펼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막.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렇죠. 빨리 돼야겠죠? 네. 두 번째 소식은 한번 로라가. 엑소 이어폰. 아니, 엑소는 느리렁. 진짜 그 왜 예전에 연대였나? 연대. 맞아. 그때도 그랬잖아. 네. 엑소가 진짜 매력이 막 쩌나? 애들이 보기에? 옛날에 뭐 우리 뭐 HT HT 이런 거는 그런 느낌이야. 예, 그렇죠.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던데. 엑소도 진짜 몰라요. 뚜루를 헤어나면 똑같은 애들 10명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저는 저한테 마지막 아이돌은 샤이니? 언니 더 전이군요. 네. 샤이니에서 한
2명 아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엑소 이어폰이 123만 원. 네. 유명 연예 기획사들이 아이돌 상품을 품질이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가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은 기획사 직영 매장도 있어요. 난 이거 계속 이거 읽으면서. 코엑스에 엄청 크게 SM에서 매장이 있더라고. 굿즈 매장. 이게 뭐 컨텐츠니까. 그러니까 직영 매장에서 이제 이걸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아까 다 언급했던 그 초인기 아이돌들, 뭐 SM이나 YG 이런 그 거대 기획사 소속 가수들을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제목에서 나왔듯이 123만 원 이어폰이 엑소 SM이 판매하는 엑소 이어폰이 123만 원. 그리고 YG의 빅뱅 관련 상품이 야구 점퍼는 17만 5천 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17만 5천 원. 그리고 보니까 엑소 토끼 인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MCM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랑 합작해서 약간 MCM 마크가 막 그려진 토끼 인형인데 이게 56만 5천 원. 왜? 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진을 보니까 진짜 토끼 인형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엑소랑 어떤 그러니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엑소 이름만 팔고 토끼 인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56만 5천 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엑소를 모델로 뭐 귀엽게 만든 인형에 MCM 뭐 엠블렘을 박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엑소 토끼 인형. 그러니까 왜 엑소? 그러니까 뭐 엑소가 토끼띠야 뭐야? 엑소가 토끼의 접합점이 뭐야? 이게 보니까 그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 이제 그 조사를 한 YMCA 이 간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일종의 왜 그 청소년들 특히나 계급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참 그 노스페이스 점퍼 가지고 말 많았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팬들 사이에서도 사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건 내가 왜 그 남녀관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냐 이런 것들을 무형의 가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가장 치환하기 좋은 게 돈이잖아. 수치화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내가 120만 원짜리 엑소 에어폰을 낀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팬이고 그런 게 어떻게든 증명 일종의 인증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청소년들이 그런 게 더 심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돌 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쵸.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머님의 부모님 돈으로 이걸 샀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기획사나 이런 파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룹의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무형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비싼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저기 하냐 문제인데 팬들은 또 이런 입장인 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 돈 대고 사는데. 이게 코 묻은 돈. 그쵸. 근데 근데 보통 100만 원짜리 코를 묻히진 않아. 코 묻은 돈인데 그거를 막 뭐라 그래야 돼. 애들한테 막 뽐뿌를 넣어가지고 엄청 엑소를 키우는 그런 느낌. 이게 단순히 욕만 하기도 뭐하고. 왜냐면 이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굿즈를 만들어내는 건 그 자사 연예인들 관련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보거든요. 그치.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뭐 카카오 패밀리에 나오는 그 캐릭터로 상품 만든 거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치. 별반 차이가 없죠. 딴지에서도 뭐 머그컵 팔고 그렇죠. 파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거는 그런 게 안 붙어 있는 동종 상품보다 비싸. 맞아. 네. 가치가 부여된 거니까. 네. 퍼블리티실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인데 사실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시장 경제 안에서는 그냥 비싸면 안 사는 게 그게 심판이거든. 사실은. 맞아. 근데 이런 경우를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그래서 결론은 시민단체들이 좀 더 움직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뷰 되는 끝마쳐진 것 같은데. 이게 몇 개나 팔렸을까? 나는 123만 원짜리. 우연히 지지난주쯤에 요새 소속사 홈페이지를 한 번씩 그냥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 저기 하다가. 진짜? 그냥 여기는 무슨 배우가 있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소속사 그 주식 변동상 이런 것도 좀 체크하고. 제가 주식을 하진 않는데 그냥 한다가 YG를 들어갔는데 YG 샵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쇼핑몰이 온라인에 YG 온라인 쇼핑 이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하다못해 뭐 머그컵이 됐든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음반도 있을 거고 막 다양한 옷 같은 거 그런 거 판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그렇게 장사해야지 당연히. 이게 진짜 문제인 것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요.
그치. 네. 그치. 이 사람들이 뭐 세계 이하의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5% 이상의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독점이니까 우리가 이 비슷한 상품을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상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독과점의 문제도 되는구나 이게. 근데 이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3만 원짜리 엑소 이어폰을 파는 거를 뭐 어떻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당장 이것들은 팔릴 거예요. 팬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까지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도태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기획사들이 정말 알아서 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롱런하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엑소 이어폰 123만 원만 꼬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왜곡해서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연히 비싸게 파는 거는 맞는데 이어폰 원가가 얼마인지는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어폰 진짜 궁금하다. 아 그러네. 그게 진짜 궁금해. 아니 왜냐면 진짜 이럴 수도 있어. 그 이어폰 진짜 비싼 거라 80만 원 막 이러니까. 뭐 그런 거에 썼는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왜냐면 이건 사회 문제는 좀 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말했지만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들이 막 부모님 이거 사달라고 막 근데 엄마 아빠 안 사줬어.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든 갖고 싶으면 또 막 이렇게. 그치, 거짓말도 하고 다른 친구들 삥도 뜯고. 그러니까 이게 YMCA에서도 그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이제 기획사들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게 독점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뭐 이런 상품들을 가격을 멋대로 측정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제재하는데. 네. 그 유명했던 거 있잖아. 그 서정희 씨. 그분 또 유명한 분이지 또. 그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진짜 그 그냥 빈티지라고. 근데 막 40만 원 이런 거. 고무를 주워다가. 그러니까 막 이런 건데 사실 거기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뭔가를 그 예술적 가치나 혹은 이런 걸 부여해서 이 가격에 파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그 가격에 못 팔게 할 수는 없어. 안 살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사주면 될 텐데. 안 사주면 또 애들이 막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까 짓게 이런 애들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혹여나 이런 기획사 중에 어떤 기획사가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하는 걸 어쨌든 사줄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은 오빠들이라면 이 가격도 살 애들이니까라고 해서 그런 가격을 붙인다면 사실 살 애들이 있죠. 살 애들이 있지. 그치. 그런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한다고 치면 글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120 몇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 나 이거 가지고 싶다면서 이런 가격을 맘대로 붙인 상품을 사고 싶다고 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사주겠죠. 안 사주지. 뭐라 그러면 안 사주는 건 확실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달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해 보겠지. 아니면 역으로 물어볼 것 같아. 나는 이게 설득이 안 된다. 이만큼의 이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설득해봐라. 이럴 것 같아. 그렇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화를 되게 오래 해봐야겠죠. 왜 이걸 사야 할 정도로 그 연예인이 좋은지.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회비용인 거는 어쨌든 너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취한시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 123만 원이면 TV잖아. UHD TV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너 엄마가 TV 바꿔줄까? 엑소 이어폰 살래? 엑소 이어폰! 그 이어폰이 사실은 막 보스나 막 이런 되게 음질이 막 80얼마짜리 원래 이어폰이라고 쳐도 80얼마짜리 이어폰을 지금 우리가 낍니까? 네 귓구멍이 모른다고. 그냥 분수에 맞는 소비를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이 딱이다. 왜냐면 그리고 나는 이어폰을 100만 원짜리 껴본 적이 없어. 123만 원을 벌게 해볼 것 같아. 그래. 사봐. 야, 사봐. 너 사봐 빨리. 진짜 그거. 네가 번 돈 아니라고 막 쓰지. 막 이럴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 분수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소식. 네. 유엔이 유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가수? Nope. 너무 됐다. 우리 반기문 형님이 계신 유엔이 2년간 무급 인턴을 4,000명 고용해서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에도 열정페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니겠지? 뭘까? 비슷한 말은 있지 않을까요? 막 있겠지. 그건
그 내용은 그거예요. 2년 동안 인턴을 고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급 인턴이 4,000명이 넘는다고 영국의 그 가디언지가 14일 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근무한 인턴은 2012년에서 13년까지 4,018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68%가 여성이었는데 이게 알려진 이유가 그 뉴질랜드의 한 청년이 유엔에서 6개월간 무급 인턴 하다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그만둔 사연이 공개되면서 이 세간의 입방안이 올랐대요. 이 데이비드 하이드라는 22살 청년인데 이분이 스위스에 있잖아요. 제네바에. 네. 그 유엔 본부, 유럽 본부 무급 인턴을 했는데 주거비 또 비싸죠. 스위스 또 물가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텐트에서 노숙 생활하면서 인턴을 한 거야. 아이고. 근데 자기는 유엔이 인턴한테는 임금이나 교통, 식대보조, 건강보험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캠핑용 버너하고 매트리스가 깔린 조그만 파란색 텐트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그것조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지. 6개월 정도 하다가 때려쳤다는 이제 사연이. 그러면서 이제 유엔 대변인이 이를 두고 뭐 명백하게 내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유급제로 변경하는 건 회원국의 유엔 총회 예산 등의 뭐 유엔 총회 결정도 필요하고 예산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뭐 바로 어떻게 되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니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똑같이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것도 안 주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 집 자식들만 무급 인턴을 할 여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아예 기회 자체가 또 이제 유엔에서 일하는 기회 자체가 그 개인의 여유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는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 요새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긴 했었다. 인턴은 있는 집 애들이 하는 거라고. 인턴이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스펙에 뭔가 그 되게 이력서에 한 줄을 그렇지 넣기 위해서. 그게 사실 열정페이의 아주 기본 골자죠. 왜 모 유명 디자이너의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게 돈을 안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간판. 네가 여기 이 간판이 있는 데서 일했다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하고 게다가 일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열정페이에서는 결국 뭐냐면 그렇게 박봉인데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받는데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그게 되게 나쁜 거잖아. 그런 걸 돈 안 주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할 사람 많아. 돈 안 받고 일할 사람 많아. 이런 그렇지. 거니까. 뭐 유엔의 모든 조직이 인턴 무급제를 도입한 건 아니라고 해요. 뭐 유엔 사무국에 속하지 않는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열정페이하면 안 되지. 아 진짜 나쁜 새끼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나쁜 새끼들이지. 그렇지 않대. 그리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원자력기구 등은 인턴에게 일정의 보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었구나. 사실 인력도 재화잖아요. 이 그쵸. 시장 경제 안에서는 그 노동도 어떤 일단 재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씨발 재화를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재화를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물건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걸 갖고 그래도 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디자이너 그 선생님한테 밑에서 일했다는 게 네 앞으로의 뭐에 도움이 되지 않겠니? 돈 받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니? 너도 나 때문에 도움되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물건 팔 때 이거는 똑같은 거.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 그러면 연예인 협찬 같은 건가? 야, 내가 이거 가방 내가 매줌으로써 니네가 얻는 이득이 많으니까 공짜로 줘야 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하면은 그건 자발적인 오케이야. 거면 몰라요. 자발적인 건 가능해. 그건 협찬이야. 그건 봉사야. 그리고 그거는 뭐 광고비를 내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건 자발적인 거고. 이 경우는 아니잖아. 이 삥 뜯는 거야. 이것도 삥 뜯는 거. 인력빙. 인력빙. 유엔에서 이렇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유엔이 무급 인턴을 없앴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네, 만장일치. 찬성합니다. 우리가 하면 뭐 달라지나? 그럼 유엔은 좀 그래야지. 씨발 뽀대 안 나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유엔에 진짜 계신 빠진다. 분 이거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네, 다음 소식이요. 네, 마지막 단신입니다. 코엑스몰이 리뉴얼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알렸었나요? 아니요. 난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접했구나 따로. 리뉴얼하고 나서 망했다기보다는 엄청 장사 안 되잖아요. 난 리뉴얼 언제 끝난지도 몰랐다. 돈 겁내 쳐드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리뉴얼 실패 논란이 시끄러운 코엑스몰.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점진적 회복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더 올랐대요.
리뉴얼 후에. 그랬겠지.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2년여를 공사를 했는데, 야, 이제 점포문을 2년 동안 닫는 것도. 그것도 진짜. 물론 공사 내내 닫진 않았겠지만, 돈도 3천억이 들었대. 그래서 3천억을 들어서 2년 후 공사 끝에 지난해 말 새롭게 개장했지만, 리뉴얼 이전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 물가도 더 올랐을 텐데 매출이 더 줄었다는 건 정말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치. 리뉴얼 이후 임대료 부담은 더 높아져서 이를 감당 못하고 철수하는 매장이 수십 개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엑스가 원래 약간 좀 구조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창 그렇죠. 이런 게 없어서. 게다가 단층이고. 네, 그런데 이제 리뉴얼한 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나도 좀 그 리뉴얼 이후에 코엑스 뭐를 본의 아니게 가게 된 게 그쪽에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건물 무역센터 건물에 갔는데 사실 그걸 얼마 만에 간 거냐면 리뉴얼 이전에는 제가 전 직장에 거기서 되게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때랑 완전 달라졌지. 이번에 가봤더니 그리고 나도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 이번에 갔을 때. 뭐야? 온통 하얗게 이게 새로 왜 이렇게 안산하지? 나는 사실 복잡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쾌적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였어. 지금 그래서 리뉴얼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이제 상인들은 코엑스몰 상인연합회 측은 이제 임대료를 낮춰달라. 그러겠네. 근데 이제 한국무역협회 측은 주인이죠. 주인 쪽은 뭐냐면 아니 너네가 경쟁 입찰해가지고 니네가 입찰에 써낸 임대료인데 낮춰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엑스몰이 2000년대 개장을 2000년도에 처음 했대요. 네. 이제 이때 나도 그 어릴 때는 안 갔어. 2002년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나는 솔직히 코엑스몰에 놀러 가고 이러진 않았는데 애들이 되게 많이 놀러 간다는 건 알고 있지. 특히 그쪽 중심에 사는 애들은 그리고 거기서 약속 잡고. 이때는 이런 몰이 적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타임스퀘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많은데 이때는 이게 거의 유일했으니까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하여튼 그래서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 박세롬이 엔지니어 말대로 경쟁 이제 복합 쇼핑몰이 막 늘어나니까 2013년도 3월에 이제 3천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한 거예요. 1년 8개월 만에 문을 열었는데 뭐 엄청 깔끔하게 했겠지 당연히.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잘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온통 너무 하얗고 동선도 복잡하고 막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쓰기 불편해졌다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옛날에는 1, 20대가 위주였대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랬지. 지금 입점된 거는 다 막 무슨 새로 리뉴얼하고 나서는 고가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또 무역협회 측에서는 또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냐면 지금 사실 1, 20대는 구매력이 약하다. 그렇지. 게다가 원 돈이 있어서. 이게 우리는 연령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키즈존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막 10대는 물론이거니와 막 애엄마들도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꾼 거다. 사실 그거 자체에 문제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롯데타워 그 몰도 있잖아요. 거기도 부실공사 논란도 있고 메르스 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몇 달 동안은 임대료를 면해줬더라고요. 네. 그래. 네. 장사가 진짜 안 된대요. 코엑스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코엑스몰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 상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2012년 매출 그러니까 한창 잘 될 때 기준으로 계약서 쓴 거다. 리뉴얼을 이렇게 잘 못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코엑스몰 상인 대부분이 최소 보장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2, 3개월씩 밀렸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 보장 임대료 폐지하고 수수료를 버는 만큼 받아가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엑스몰의 임대료는 수수료가 있고 최소 보장 임대료가 있대. 최소 보장 임대료는 그냥 임대료 내는 거고 수수료는 판매 몇 %씩 가져가는 건가 봐. 이걸 두 개 다 받는다고? 여기 뭐 누진세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삥인데 오늘의 주제 삥이냐? 왜 이렇게 다 삥을 뜯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소 보장 임대료로 돼 있는 게 대가 더 많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수료는 말 그대로 백화점처럼 점포 매출의 일부 보통은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른데 10에서 35% 정도를 협회가 가져가는 식인 거고 최소 보장 임대료는 이제 매출이 암만 저조해도 이제 임대료 한 달에 얼마씩 꼭 내는 건데 근데 이제 수수료율과 최소 보장 임대료는 코엑스몰 점포 입찰을 할 때 상인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입찰 경쟁을 할 테니까 수수료 쓴 거지 위치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그러겠지. 보통 월 매출 1억 원에 월 매출 1억 원 기준으로 최소 보장 임대료가 2천만 원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대요. 와.
5분의 1을 내는군요. 20%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수수료로 따져도 10에서 35%를 가져가는 게 일상적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지. 내가 한 1억 팔 거를 생각했단 말이야. 2012년도에. 월 매출 한 2천 정도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20% 정도 임대료로 주면 되겠네 하고 알아서 쓴 거지. 근데 그때 자기가 계산했던 월 매출이 1억 원인 거고. 근데 막상 리뉴얼하고 딱 봤는데 5천 나가. 매출이 5천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정하시는 거죠. 이거 그런 거네. 그러니까 장사가 엄청 어마무지하게 잘 될 것 같으면 수수료율로 가는 게 이 뭐라 그래 점주한테는 좋은 건데 얼마가 나갈지 모르고 그냥 고정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최저보장 임대료를 내는 쪽이 나은 거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될 걸 생각하면 수수료 내는 게 나은 건데 그치. 그거를 이제 근데 그러네. 또 이 몰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 끝난 건데 너네가 그치. 선택해서 이렇게 계약해놓고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임대차 계약은 이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체별된 개별 계약인데 그치. 임대료를 내려주면 입찰에서 당시에 탈락한 다른 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얘기. 이 다음이 진짜 리뉴얼 효과가 예상과 다르다고 해도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 어머. 근데 이게 어머 네 돈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 정말. 어머 너무.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맞지 비즈니스에 세상에 사업하면서 안 망하려고 무조건 안 망하는 사업이 어딨어. 근데 그치. 문제는 이거야. 차라리 큰 돈 한 번 크게 깨지고 나서 그걸 어떻게든 메꿀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임대료 매달 나가야 돼. 계속 안 돼. 매달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뭔가 상생의 제스처 정도는 취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도산하는 거잖아. 임대료를 몇 달치를 못 내고 결국 그러면은 빠질 거 아니야. 장사가 그렇지. 안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 하나둘씩 다 빠지면 근데 이제 이제 그냥 유령화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코엑스물이니까 어떻게든 들어오려고는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적게 내더라도 임대료를 이제 좀 깎아주면. 이건 대기업들끼리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 니들끼리 돈 넣고 돈 먹기를 하시든지. 여기 위치적으로 중국인들이 우리 큰 소비자잖아요. 아, 근데 그렇지. 중국인들이 가기도 약간 뭐 관광 애매해. 애매해요. 생각해보니까 왜 코엑스 그거 있잖아. 도심공항 그 네, 수속받는 있어요, 거.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여기 유치됐구나. 뭐 그럴 수 있어.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조금 문제는 고가로 그런 것 같아. 핵심은 아까 박세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게 많아. 맞아. 너무 그것도 많아. 이런 게 많고 외국인들도 살 때 많아. 그리고 이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종합 복합 쇼핑몰 이런 게 덜했죠.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코엑스가 맨 처음에 생긴 거고 그때만 해도 되게 갔던 이유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맞다. 따뜻하고 일단 들어가면은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모든 게 맞아. 그런 의미에서 간 거였는데 코엑스는 나중에 생긴 IFC나 이런 거 생각하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답답하게 생기긴 했었지. 답답해요. 초기에. 그리고 개인 주거 공간에서 멀어. 그것도 그래. 그리고 안이 너무 복잡해서 맨날 길을 잃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이 기사에 어디 한번 어디지? 그러면서. 이 기사에도 언급됐는데 이게 코엑스몰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그거야. 다른 복합 쇼핑몰은 층으로 한정된 나뉘었어. 면적에 층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근데 얘네는 단층에다가 그냥 길게 쭉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존나 뭐 가야 돼. 그러니까 카테고리 분류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고 막 엄청 동선이 길고 막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 근데 경쟁은 엄청 심해. 그러면 사람들이 쇼핑 자체가 편한 공간이 아니란 말이지. IFC나 뭐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편하냐고. 맞아. 위아래. 층 딱딱딱. 게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 주거 공간에서 가깝다는 거 뭐냐면 내가 강남 살지 않는 이상 여긴 멀어. 맞아. 끝에 있으니까. 여의도, 영등포, 인천, 뭐 저기 안산, 안양 쪽 사는 분들이나 다 커버할 수 있어. 그쯤에서 그냥 만나면 돼. 차 대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지. 이쪽에는. 맞아. 교통 개 복잡하죠. 그 예전에 본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여기를 제일 자주 갔던 이유는 메가박스가 있었기. 왜냐면 개관 스크린 수도 제일 많고 맞아. 여러 여기도 가지 걸고 하니까. 저도 대학 때 어. 친구들이 다 영화 보러 갔어요 여기. 무조건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근데 왜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게 지하철 딱 내려가지고 코엑스몰 입구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메가박스까지 졸라 맞아. 멀어요, 진짜. 그 안에 뭐든 사지.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 서울대 입구역이 서울대 입구역이 아니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에서 코엑스만 오면 메가박스가 있대도 왔는데 뭐 어디야 대체? 맞아, 아니, 가란 대로 가도 안 나와. 안 나와. 대체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래요. 추억에 갑자기. 그래서 뭐 지금 그 협회 측에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매출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리뉴얼 전수준은 회복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합 쇼핑센터
자체적으로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예 명품 같은 거에 사는 사람들을 유치하자니 그러면 백화점 가죠. 그렇지. 뭐하러. 백화점 가죠. 뭐하러 졸라 걸어서. 또 강남에 구매력 짱짱하신 분들은 압구정 갤러리아 가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고속터미널 가자.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합니다. 소비단신 여기까지였고요. 각종 사회비리와 거짓말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마켓 근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저희가 9월 13일 사랑의 7시간 뭐랄까요 그 성황리에 치러질 것이 강하게 예상됩니다. 네, 어떤 청취자분이 사랑의 7시간이 뭐예요? 라고 묻던데 네. 뭐예요? 제가 어제 얘가 정말 방송을 한다 이제.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죠. 그렇죠. 네, 딴지마켓에서 온라인 딴지마켓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고 시식만으로 한 끼와 디저트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실 수 뷔페. 있죠. 네. SLR 사태 이후 그 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이후에 첫 행사인데다가 그래서 딴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때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이용자 늘어난 이후에 첫 행사인데다가 그래서 많이 와주실 걸로 예상되고 하여튼 게다가 지금 저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아마 곧 말씀드릴 건데 이전 1, 2회 행사와는 다른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9월 13일까지 아직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주 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된 추가된 소식을 뭐 그때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로라와 박세롬이와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홀짝 기자랑 프리어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얘 방금 막 상상만 해도 피곤한 거 있잖아. 표정이 훅 나서 아니야 내가 그런 리액션을 취한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주겠다. 얘 뚜껑 꿀 것 같아. 왜 나만 사람이 나만 나한테 하는 거였어. 네. 마켓 근황에 그게 제일 크고요. 네. 유정란 취재 제가 지난주에 맞다. 맞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행복하게 잘하고 있더군요. 어디로 갔다 오셨죠? 제가 팔당 팔당 네. 댐. 남양주 쪽에 갔다 왔는데 나 진짜 일부 끝나면 갔다 오려고 했거든. 네, 그 팔당 남양주. 예. 왜? 아주 무르듯이. 그럼. 진짜 기가 막히다. 자연스럽게 이어야 된다. 팔당에 있고요. 이 곳이 아주 그런 친환경 농업을 하기 아주 적당한 곳인 게 팔당 상수원 그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땅이나 물을 오염시키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 토질 검사 같은 것도 나오고 농업을 하더라도 농약이 막 이제 땅 속을 스민 다음에 막 이렇게 빗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질 검사나 토질 검사 같은 것도 원래 정기적으로 나오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가축을 기르면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왜냐면 오물, 막 있잖아 배설물 같은 것도. 맞아. 있고. 그것도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산업 폐기물이랑 비슷한 거지. 그때 그랬죠. 소가 뭐 온난화의 주범. 2위죠 온난화. 네. 그런데 그 닭들이 보통 케이지 생활을 하잖아요. A4 네네네. A4 한 장 크기에 뭐 4마리가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들고 있는 이 종이. 하여튼 엄청 그냥 아무 옴딱달싹 할 수 없는 상태 케이지에 몇 층 되는 데서 그냥 알만 계속 나야 되는 그 시스템인데 그리고 일부러 알도 많이 나라고 그거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막 불도 안 끄잖아. 불도 엄청 환하게 밝혀가지고 계속 낮은 것처럼. 네, 애들 완전 이제 피폐해 있는 상태라 항생제를 많이 맞출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양계장에서 나는 냄새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 그래. 난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진지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좀 부대 주변에 그 양계장을 지나갔어야 됐거든. 기업형으로 사육하는 그 케이지. 졸라 무슨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 하여튼. 가보시면 아시는데. 근데
그 닭똥 냄새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그거 말고. 하여튼 섞여서 막 하여튼 근데 확실히 냄새가 안 나더라고 거기는. 일단 저기 하우스 같은 데 안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닭들을 그냥 풀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하긴 녹음실도 이렇게 3명만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 명 있어요. 그래. 냄새 나요. 그래. 아 그래? 막 풀어서 키워. 그리고 유정란이니까 구역 안에 한 암탉 한 15마리면은 수탉 1마리? 뭐 암탉 한 30마리, 수탉 2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다쳐지네. 닭은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생산성. 생산성. 왜냐면 암탉 1마리가 그 수탉의 그걸 감당을 못 한대. 수탉이 정력이 있구나. 얘는 그래가지고. 분시광.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럼 매일 알을 낳잖아. 그치. 그 유정란 저기를 받으려면 생산되는 달걀의 80% 이상인가가 유정란이어야 한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 풀어서 키우는데 누가 어떤 닭이 낳은 알이 그거 해서 낳은 알이고 어떤 닭은 안 하고 낳은 알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야. 그치. 매번. 그치. 그래서 보통은 한 저기 농장에서 80% 이상인가가 유정란인 경우에는 유정란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는 거래 원래. 근데 어쨌든 80% 이상이란 얘기는 수탉 1마리가 한 마리당 보통 15마리면 그 중에 한 12마리한테 씨를 뿌렸다는 얘기 아니야. 어머, 진짜 정력왕. 어머. 하여튼 그렇대요. 사실 원래 그래서 닭똥이 되게 독하대 원래. 그 질소나 이런 게 되게 독하대. 근데 그 위에 그 배지라고 해서 그 밑에 깔아놔 버섯 배지 같은 걸 해놔가지고 스며들지 못하게 그 위에 이제 닭똥이 쌓여. 쌓이는데 조금씩 쌓이면서 층을 만들면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싹 걷어낸다고. 그러면 이제 트럭으로 몇 트럭이 나온대. 다 쓸면. 닭똥이? 근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발효된 거라, 그리고 이제 공기 이제 잘 통하는 데다가 청소도 잘 하고 하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거지. 그거는 그대로 이제. 퇴비로?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 땅심 키우는데 그 발효된 닭똥이 되게 직방이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주 순한 농법을 하고 있는 곳에. 훌륭하네요. 왜 그런 거 있습니다. 제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여자 동기가 불교 쪽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불교를 가진 쪽인데 그 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그쵸. 없나 봐요. 그 어머님이 있으니까. 그 친구 어머님이 그래서 치킨도 잘 안 드신다는 거야. 그 닭들이 그렇게 좁은 데서 갇혀서 살면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먹으면 그게 좋을 리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때. 나도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알이 정말 그 케이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아들이나 다 똑같이 뭐 계란으로 뭐 얼마나 내가 뭐 영생을 누리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건 정말 선택은 자유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또 이런 거를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고 하니 결국 먹는 거는 그래도 사람이 자연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냐. 그 항생제 이빨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골골대면서 그렇게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면서 알만 그렇게 쭉쭉 그 알을 사람이 먹어서 좋을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동물 복지에 신경을 쓰는 유정란이 아무래도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비싸야죠. 어느 정도 좀 비싸니까 뭐 그걸 감수해서라도 난 이런 걸 먹는 게 좋겠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 입점될 예정인가요? 한 달 내로 되지 않을까. 가격 책정 됐어요? 네? 가격 책정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근데 아마 이제 시중에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그거보다는 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만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우프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우프가 뭐냐면 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든 이게 여행자들이 거기서 내 노동을 좀 대해주고 그 잘꽃과 끼니를 이제 제공받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도 마이클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그 마이클은 미국에서 저기 게임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와서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일 도와주고 거기 숙소에 있어. 거기서 자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유활동하고 밥 먹고 같이. 한국인도 받아줘요? 나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받아줘요. 나 갈라고. 나도 갈래. 언니 같이 가요, 우리. 진짜 가자, 우리. 받아주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냥 뭐 금방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다. 일이 막 뒤지게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닌데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생각한 거랑 좀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차이지 뭐.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서양 쪽 애들이
이 몸 쓰는 일에 뭐랄까요 존중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대요. 그 진짜 숭고한 노동이잖아. 네, 몸 써서 하는 거. 몸을 써서 노동하는 거에 대한 그 정말 말 그대로 숭고한 그거를 그래서 뭐 함부로 그런 걸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자기도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 심신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여행 다닐 때 돈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한 오전에 한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일하면 끝이야. 그 이외에는 그냥 한 5시간 정도. 그것도 주말에는 쉬어도 되니까. 그리고 닭들이 원래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잖아. 그러니까 그 농장뿐만이 아니라 그 우프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진짜 훌륭하네. 대표님 둘째 따님인가도 지금 호주에서 우프하면서 지내고 있대요. 그 호주 농장에서 일해주고 또 그렇게 또 여행 다니고. 굉장히 좋은 제도를 알려주셨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그런 게 종종 있는데 한국에서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몰 무역협회 여러분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곳이었어요. 갔는데 뭐 그런 왜냐면 왜 우리 로라가 저기 한 달 전쯤이나 2달 전쯤에 딴지마켓에는 그런 동물복지 그 계란 같은 거 안 들어오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얼마 안 지나서 그 문의가 들어가지고 얼른 들어와서 사 먹고 싶네요. 네.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 마켓 근황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벙커원 소식은 우리 박세롬이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벙커원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전해드릴게요. 네. 24일 월요일에 전우용 역사학자의 한국 근현대사와 집단 강좌. 전우용 역사학자님은 우리에게 트위터 아주 촌철살인의 트윗 멘트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요새 그래요? 뭐 딴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아주 보수적인 모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커뮤니티에 막 전우용 역사학자의 일침 막 이러면서 돌아가나요? 이분이 하시는 트위터가 거의 많이 올라와요. 뭐 무슨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근데 진짜 시원시원하게 일침 확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벙커에 24일 날 오시고요. 24일에도 일침을 놔주실 겁니다. 네네. 25일 화요일에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신시티 시즌2 네.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6, 27일 돌아오셨네요. 유명하신 분들 오십니다. 네. 26일 수요일에 김현철 선생님, 네. 꽃보다 김현철의 나상담, 어른 없는 사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27일 목요일에 하지연의 생활기스 상담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네. 진행되고요. 28일 금요일에는 정규적으로 열리고 있는 강원 선생님의 송창진 선생님의 올댓 클래식 네.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3일에 개강하는 헛똑똑의 홈 바리스타 4주 과정 이거 신청하실 분은 빨리 달려가세요. 네. 네, 여기까지 마켓 근황 및 벙커원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알찬 1부를 이제서야 우리 녹음 시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지. 마치고 2부는 좀 담백하게. 빨리빨리 하자. 우리 빨리 녹음실 비워줘야 돼요. 네, 그래? 뒤에 하이피델리티 녹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네, 광고 하나 듣고 오실 텐데요. 저희 지난주에 방송 전화 연결했던 그런 거 엄따님하고 그런 거 엄따. 그리고 저기 따님이 호갱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던 나귀새끼님 두 분께 제가 아임닭에 배송을 요청드렸으니까 네, 조만간 조만간 저희 선물 받으시고 글 남기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좋은 후기의 표본 있죠, 아브락사스님. 네, 그 정도는 그 정도 후기는 남겨주셔야 슈퍼스타 K 방송별 게시판 애청자다. 그렇지. 클라스다. 그 정도 클라스. 대결 싸워라. 선물과 함께 부담을 왕창 드리는 저희 방송을 협찬해주고 계신 우리 아임닭 광고 한번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임닭 광고 진짜 많이 들어.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 에너지는 업! 소세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 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함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네, 광고 잘 듣고 오셨죠? 2부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또 자체 넘치는 판단.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1부를 1시간 20분을 아니 우리가 센치함을 덜기 위해서 사전에 수다를 좀 떨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떠니까 너무 입이 풀린 거지.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 저희가 이렇게 아직도 23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간 조절이 안 돼. 아마추어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술을 끄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조절을 못해요. 화장실도 조절 못하고. 네. 조절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야, 그 무슨 요실금 같잖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2부에서 그 준비했던 메인 그 이벤트 네. 이사 특집이었는데 이거부터 사과부터 하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취미 맞아요. 특집이라고 취미 특집 한다 그랬는데 네, 잘못 알았어. 네, 저희가 순서를 착각했어요. 취미 특집은 그 다음이었고 원래 이사가 먼저였는데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놓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또 혼선이. 꼴에 예전에는 그 한 주하고 다음 거 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꼴에 한 달 거 미리 짜놓는다고 체계적으로 한 답 쉬고 했는데 더 바보가 돼가지고 지금 심지어 오늘 하려고 했던 이사도 다음 주에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네. 취미 올려주신 거 저희가 다 참고해서 네네. 다음 주 방송 때 그렇죠. 반영할 테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네, 호갱 아니에요, 여러분. 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사 특집으로 2부까지 지금 녹음을 해버리면 여러분께서 3시간짜리 방송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좀 그건 좀 아닌. 네. 딴 방송도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배려 돋는다. 상상공이 상생해야 되니까요. 딴 라디오에 다 저희는 상생방송 슈퍼스타 K니까요. 네. 시우 세게 들어갔다. 네. 상생방송.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대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면 저의 생생. 경험담까지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생생하게 상생방송을. 네. 하지만 이 모든 게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네. 이실직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2부 때 원래 저희가 또 청취자 후기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매듭을 짓을 걸로. 네. 그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취자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냥 수인님께서 멀티플렉스를 다루었던 지난 방송을 듣고 영화판의 문제점 몇 가지를 이거 진짜 추가해 탄탄. 주셨어요. 네. 이 결국 망해버린 개운방 이야기 저희가 게으 훔치는 방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게으 훔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극장가가 그 CJ 투자 배급의 국제시장이 1,000만을 돌파하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개운방의 흥행 실패와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뭐 자사 제작 영화 밀어주기 독과점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그 개운방이 망했다는 말은 좀 과격하니까 좀 흥행이 실패한 큰 이유긴 하나 잘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 이분이 짚어주셨어요. 바로 개를 훔치는 방법이 리틀빅 픽처스라는 배급사의 작품이었다는 건데 리틀빅 픽처스라는 이 배급사가 우리나라 4대 거대 투자 배급사가 있습니다. CJ, 롯데, 쇼박스 그리고 뉴, NEW 라는 이제 4대 거대 투자 배급사들의 횡포를 못 참겠다며 영화 제작자 협회에서 직접 설립한 배급사예요. 리틀빅 픽처스가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못 참겠다면서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물론 어떤 뭐 협동조합 같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지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이제 흥행 배우라고 물론 이제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이제 아주 알려진 뭐 개룸치는 방법에 뭐 저기 뭐야 강혜정 김혜자님도 나오시고 배우 김혜자 배우 뭐 강혜정 씨, 최민수 씨 뭐 이렇게 나오시지만 아주 막 요새 핫한 그렇죠. 혼자서 막 좌지우지하는 이게 흥행 배우도 없고 규모가 작은 영화였잖아요. 점유율이 괜찮았는데도 개봉하자마자 스크린을 빼버린 대형 극장 이제 체인들의 행태 이런 행태가 영화인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그런 이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4대 배급사의 횡포를 못 참겠다면서 이제 리틀빅 픽처스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영화다 보니까 대형 멀티플렉스들에서 영화인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네 그래 나갔어? 그래 뭐 우리 네, 안 걸어준다. 그러니까 약간 이래서 이런 일부러 뉘앙스가. 이랬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대요. 저희가 뭐 확인은 뭐 하지는 못한 그렇죠. 사실이라 뭐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황상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다는 그런 거. 무리가 아니다. 네. 그런 말이 추측을 나오는 할 수 것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논란 때문에 독과점 논란이 막 이제 막 거기에서 이제
사실 이러면은 멀티플렉스들도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홍보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례적으로 다시 재개봉을 시켜줬지만 사실 이게 타이밍 놓치면 뭐 거의. 그래요. 근데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한 달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대형 멀티플렉스. 거봐라 안 되는 영화 아니냐. 이렇게. 진짜 가슴 아우 참고로 이거는 그 영화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리틀빅 픽처스의 배급 작품으로는 카트, 좋은 영화. 마돈나, 화정, 쓰리 썸머 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도 받고 했지만 국내에서 와이드 릴리즈한 영화는 롯데가 투자한 카트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그나마 와이드 릴리즈가 카트가 된 이유는 롯데가 투자했기 투자를 때문에. 해서. 근데 카트는 저도 개봉날 봤는데 근데 카트도 뭐 이렇게 사실 와이드 릴리즈라고는 하지만 그쵸. 상영 그렇게 시간대가 길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잘 어느 정도 확보도 된 것 같았는데 뭐 흥행 문제 때문인지 어쨌는지 올해까지나 그리고 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많이 다뤄주질 않았어 또 언론가. 아니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노조 문제 관련해서 방송을 할 계획이라서 카트를 한번 보고 올까 싶어서 상영 시간을 확인했는데 다 밤이랑 이런 근데 몰려 있어가지고 못 봤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개봉 첫날이어서 이제 저녁 8시인가 평일에 봤어요. 근데 롯데가 투자했다는 것도 재밌네요. 롯데도 대형 유통 그러게요. 를 갖고 있는데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걸 짚어주셨는데 너무한 극장 배급 투자 제작 수익 배분. 영화인들이 배급사까지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수익 배분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마 수익 배분 구조라면 그런 거겠죠? 영화를 직접 만든 제작사가 가져가는 목. 그치. 그리고 제작비를 투자하는 제작사가 가져가는 목.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배급하는 배급사.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4주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극장 상영을 하게 돼서 매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제작사, 투자사 한 대로 묶고 배급사랑 극장 한 대로 묶어서 계약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대요. 통상적으로는 계약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 말씀에 의하면 해외에서 수입한 영화는 수입사가 5.5를 가져오고 극장이 4.5를 가져가요. 근데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는 제작 투자사가 4를 가져가고 극장 배급사가 6을 가져간다. 왜?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해외 수입 영화는 왜냐면 또 이 수입사 자체도 또 거기에 떼어주는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로열티 수입 영화니까 같은. 뭐 그렇죠. 뭐 그런 게 뭐 작진 않을 테니까. 의견 주신 그냥 수인님 말씀으로는 해외 영화, 국내 영화 뭐 비율이 다르고 뭐 한국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래 한국인은 호갱이라고 하니 그렇다 칩시다. 슬퍼.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한국에서 영화 제작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영화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제작사이기는 하지만 남의 돈으로 하는 일인지라 총 수익의 60%는 일단 남이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자기 돈으로 찍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투자를 받으니까. 나머지 보통 40의 수익을 가지고 투자사와 제작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비율이 또 굉장해서 일반적으로는 제작사 2를 가져가고요. 투자사가 8을 가져간대요. 그렇지. 운이 좋으면 7대3. 이 정도로 투자사가 높은 지분을 가져간대요. 중견 제작사이거나 스타 감독, 스타 배우가 출연하여 흥행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6대4나 5대5까지. 왜냐면 이 영화는 뭐 굳이 네가 돈 안 줘도 대박 날 거야. 우리 돈 받을 때 많아 하는 경우는 오히려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이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5대5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화가 대박이 나서 1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수익 배분이 이렇게 된대요. 영화 되면서 100억 수익만 100억 순수익이 100억이 났다. 그럼 보통 100억 중에 8억을 제작사가 가져가고 투자사가 32억을 가져가고 극장 및 배급사가 60억을 가져가고. 니네 뭐 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걸까요? 뭐. 이건 진짜 우리나라 문화산업 자체의 이 수익 구조가 지금 음악 부분, 음원 장난 아니죠. 음원 장난 아니지. 딴지 뮤직도 나왔지만 영화도 이렇죠.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나려면 BP 플러스 300만 정도 가액이 들었는데 이게 BP가 그거잖아요. 그 손익분기점. 손익분기. 그러니까 100억 수익이 나려면은 손익분기점에서 300만이 더 들어야 되는 거야. 요새 IPTV 판권 같은 것도 있어서 저거보다는 많이 벌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일단은 그 손익분기점을 넘긴 다음의 이야기다. 이게 또 쏠림 영상이 아까 도서 얘기도 나왔는데 말이죠. 영화도. 영화 장난 아닌 게 뭐냐면 그 본연이 제 주변에 이제 이쪽 관련된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공격적 투자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이 영화가 대박을 칠 것이냐가 투자사가 고려하는 그래도 기준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이제는 진짜 거의 이 BP의 모든 그러니까 손익분기는 넘길 수 있느냐가 그게 최대 판단 기준이 된 거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투자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사가 뭐 물주잖아. 그치. 뭐 예나 지금이나 영화에 돈이 놈이니까. 들어가고 물주가 항상 판단하는 최고 기준이 결국 손익분기점은 왜냐면 적어도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만 어떻게든 넘기는 게 중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경직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투자처에만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배우한테도 쏠림이 일어나요. 야 배우 이 정도는 써야 손익분기점 넘지. 아무리 뭐 출연료 많이 주더라도 출연료 암만 많이 줘도 그 많이 주는 만큼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넘길 만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주 탑급 배우들이 나온 경우에 야 이제 투자를 좀 모으기가 더 수월하고 이러면 개런티도 확 차이 나죠 점점. 그런 왜냐면 수요를 따라가는 거니까 돈을 많이 받는 배우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죠. 그것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자질이 되고 쏠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이러니까 너무 문제가 한국 시나리오가 영화의 시나리오가 진짜 단순하잖아요. 뭐 다양성이 있지 않고. 저는 그 시나리오도 엄청나게 수정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 시나리오 썼어. 근데 투자사한테 시나리오 괜찮은데 어쨌든 배우를 투자사에서는 배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누구 섭외됐냐는 거지. 그래야 투자를 한 해만에 결정하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탑급 배우를 어떻게든 섭외하려다 보니까 또 그 배우에 맞춰가지고 또 막 시나리오 수정하고 막 이런 하여튼 뭐 일이 안 좋은 상황이 아주 발생. 그러다 뭐 영화 엎어지고 하는 거죠. 네. 그냥 수인님이 또 이어서 그 자사 영화 몰아주기에 이은 나눠먹기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 올해 여름에 3편 그쵸. 암살 이게 쇼박스였고요. 미션 임파서블이 롯데 베테랑의 CJ였대요. 이제 최대 성수기잖아요. 이제 방학하고 휴가 끼고 여름이. 그치. 이제 최고 기대작을 개봉시키고 경쟁도 치열한데 근데 과연 경쟁을 하는 걸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방송에서는 스크린수를 언급했지만 교차 상영이 난무하는 한국 극장가에서는 스크린수보다 상영 횟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스크린 하나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교차 상영해버리면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몇 번 상영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네. 우리나라 모든 스크린에서 1일 총 상영하는 횟수가 약 14,000회래요. 근데 가장 먼저 개봉한 쇼박스의 암살은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6,800회의 상영 횟수를 기록했다. 진짜 대단하다. 14,000회 중에 6,800회를 상영한 거예요. 반 정도가. 그러면서 이제 박스 오피스를 독점해서 500만 관객과 함께 BP 돌파했대요. 이미. 그러다가 미션이 개봉했어. 미션이 개봉하니까 암살을 이어받아서 미션은 하루에 6,200개. 200회. 암살은 4,800회. 아니 그러면 이 두 영화가 11,000회를 상영한 거야. 14,000회 중에. 그냥 끝났네. 이 두 개의 영화가 하루 총 상영했을 때 75%를 먹었어.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CJ에서 베테랑이 개봉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암살하고 미션 임파서블은 각각 750만과 350만 관계로 돌파하면서 흥행 중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따먹은 상태였죠. 그랬더니 이제 이후에 베테랑이 났는데 베테랑은 1일 5,500회. 암살과 미션 임파서블이 약 3,500회씩 나눠서 상영합니다. 이러면 7,000 더하기 5,000이니까 12,500회예요. 그러면은 세 편 영화가 총 상영 횟수의 90%의 점유율을 나눠가는 거죠. 세 편의 영화는 상영 횟수와 비슷한 비율로 극장으로 몰려드는 관객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면서 미리 개봉해서 이미 흥행에 성공한 암살과 미션 임파서블에 비해서 베테랑은 기대에 낮은 관객을 초반에 동원하죠. 왜냐면은 이제 독점하던 기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첫 주에 500만을 넘겨야 했는데 400만을 겨우 넘기며 400만도 적은 건 아닌데. 다소 실망스러운 흥행을 기록하는데 첫 주 관객이 최종 관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극장 그러니까 책이든 음원이든 영화든 초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CJ로서는 조금 불안한 결과를 얻은 거죠. 500만 넘겼을 때 400만? 이러면 첫 주 때 이러면 좀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 시점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이 하루 더 늘어난 거죠. 베테랑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롯데와 쇼박스는 다소 흥행에 기대에 못 찰 가능성이 높은 협녀와 미스 와이프를 개봉시켰대요. 그래서 약 3,500회씩 상영하던 암살과 미션은 1일 상영 횟수를 2,000회 수준으로 줄이고 협녀와 미스 와이프, 롯데와 쇼박스가 다 이어서 개봉한 약 1,000회씩 하루에. 그리고 남은 베테랑이 남은 1,000회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봉 일주 이상이 되면 통상적으로 상영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베테랑의 경우는 오히려 상영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연휴 때문에. 그러면서 대목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14일 연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연휴 때문에 베테랑이 이제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독식하면서 개봉 2주차 주말 관객수가 오히려 늘어나서 7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살 베테랑 미션 임파서블은 다 흥행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주는 걸 보는 거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수인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 극장가에서 입소문으로 흥행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냥 배급사들끼리 나눠 먹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쵸, 저는 3개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극장을 아무리 계속 봐도. 얘네가 돌아가면서 먹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나눠 먹기. 독과점 담아보라고. 야, 나 이 정도 먹었으니까 너 먹어 이제. 네. 그냥 수인님의 나는 이제 배불러. 이 마지막 말씀 세 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쇼박스의 관성과 CJ의 스파이가 같이 흥행했을 때도 그랬고 CJ의 설국열차와 롯데의 더 테러가 흥행할 때도 그랬고 명량과 해적, 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참 잘 돕고 삽니다. 이렇게 몇 편의 영화가 90%씩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 관객들은 다른 영화가 상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런 뒤에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뭔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주말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밤 11시에.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미니언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미니언즈 어디서 봤는데 하지도 않고 코엑스가 개관이 많잖아. 스크린 수가 많잖아. 근데 거기서 낮 12시 반에 하는 거야. 평일 낮 12시 반에. 왜냐면 애들이 보거든. 애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요새 방학철이고 해서 그때 그냥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들은 보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요. 미니언즈 그 맥도날드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데. 그러니까 줄 서서 대기표 받아가지고 받아가는데. 연락 말이야. 야, 보고 싶은 영화가 밤 11시에 주말에 하면은 이러니까 외박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 경제를 만드나? 외박해서 이렇게 숙박업소 잡고 이렇게. 아닐 거야. 우리나라 어디나 그렇지만 영화판도 문제를 지적하려면 끝이 없는 판이라서 할 말은 더 많지만 이미 충분히 이뤄서 이만합니다. 그냥 수인님은 한번 전화 연결을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계자분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계에 몸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잘 읽었어요. 나머지 내용도 좀 더 있으니까 다른 분들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나는 이 방송 요새 그 게시판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청취자분들이라 너무 많아. 서로 막 이제 토론을 하시더라고. 장난 아니야. 댓글로 막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 여기다 토론을 하시는 거야. 내가 바라던 거야. 그래서, 네. 저희는 그죠? 소개할 뿐이죠. 네. 아, 이게 한 분의 정치 후기였어요. 지금까지. 그냥 수인님. 좋은 글. 20분이 감사드립니다. 흘렸다. 네. 이러다 메인을 안 하고 2시간을 채울 수 있는 최초예요. 네, 두 번째 청취후기 로라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노베이터님이 첫 청취후기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첫 청취후기가 택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네, 성녀의 눈에. 처음이라 그러면은 끌고 와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로라님, 박세롬이, 성녀님, 그리고 패스. 남자라는 거죠. 네. 남자다. 네. 네. 몇 번인가 게시판에 글을 남겨볼까 하다가 굳이 할 말도 없는데 뭐하러 트래핑 낭비와 혹여라도 읽을 분들 시간을 뺐나 싶어서 조용히 암약하던 청취자시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돌진한 말괄량이 지난주에 돌진한 딸아이의 아버지가 축하해.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녀님과 고향이 같으시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오래된 영화관 중 MMC 만경관 이런 곳이 있나요? 네. 멀티플렉스로 확장 후 아직은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고. 그런가? 메가박스 아닌가 여기? 그렇다고 하시고 함 작가의 저서는 장바구니에 거의 모셔주셨다고. 그래서 결제 버튼이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육아에 먹고 살기 위한 행위에 별별 핑계로 게시판에 들어와 보기도 힘들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의 고혹적인 네, 박세롬이의 성음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순리에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하셔서 이제 덕질은 고사하고 펜질도 중딩 때 핑크리오를 해본 적이 없으신데 이런 게 팬심이지 않겠냐 하시네요. 예. 기승전 로라 성녀 찬양 자기 전 자투리 시간에 급하게 올리는 그린이 두섭더라 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7시간이 뭐 하는 행사냐고 물어보셨네요. 네.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이노베이터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때마침 부인분께서 친구들이랑 아기를 데리고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 가신다고. 이분은 시간이 있으신 거네. 예, 그래서 예약하신 거죠. 네. 날짜가 겹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한번 꼭 가야지 했는데 딱 떨어져서 무조건 참석하실 거라고. 그래서 자세한 서버비 납부 및 호갱 지침? 매뉴얼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네. 꼬깃꼬깃 용돈 좀 싸질 만큼 안 돼도 적당히 휙휙 뿌려보려고요. 그럼 로라님, 성녀님,
함 잘 사요. 뭐야 이상해. 함 패스. 잘 사요. 함 잘 사요. 이상해. 이노베이터님 감사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저는 지난주에 산일극장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구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같이 올라오시면 좋겠다. 그게 약간 추억의 상징인가 봐, 한일극장. 네, 거기서 진짜로 딱 기억나는 게 핸드폰이 보급화 안 됐을 때 한일극장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만났었거든요.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인천 한 사시는 분들도 뭐. 다 같이 모여서 오시라. 네. 연필깎이님 게시판을 둘러보니 슬슬 스토리가 잡혀가는 듯하다. 아 그러신가요? 저희는 아직 안 잡혀있는데. 어떤 저희도 좀 알려주시길. 이전까지 3남매에 대한 심사글 위주로 올라오더만 이제는 드문드문해지고 방송에 대한 글, 댓글에 대한 댓글이 올라오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3남매 연예인병 걸리라. 그럴 리는 없죠. 왜냐면 제가 안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 정도로 연예인병에 걸리면 저한테 문제가 크게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다뤄주지 않는데 내가 연예인병에 걸리면 이거는 뭐냐면 연예인병 걸리는 로드 매니저 봤어요? 물론 내 연예인이 너무 잘 나가면 로드 매니저도 연예인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내 연예인이 그래?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저는 빼주시고요. 세롬님의 청취자에 대한 예의에 아주 감탄하고 있으며 한 번씩 어이없어 내뱉으시는 소리는 아주 귀여우세요. 노라님은 언제나 목소리를 간떨리게 하시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시고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인간이 귀로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 이거 황송합니다. 네. 연필을 너무 깎으신 것 같은데. 홀장님은 다음 주에 하나 생각해서 스트레스. 네. 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익숙합니다. 더운 여름 수영장에 가니 몸이 하얗고 팔이 시커먼 남자 어른들의 모습이 그다지 남자답게 보이지 않다. 맞아.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 이번 주 워터파크를 가는데 래시가드를 입어도 목이랑 손등에 선크림 왕창 발라야겠습니다. 파도풀 기다려라. 근데 래시가드를 입으니까 손만 이렇게 까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네,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보기 싫긴 하던데. 네, 많이 바르세요, 선크림. 파다달팽이님 소개해 주시죠. 네. 22-1회에 나왔던 그 콜라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서 특정 업체에 지원받으면서 연구한 데가 그렇죠. 석유업체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 떠오르네요. 몇 년 전에 석유를 태울 때 나는 매연이 아무런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었다고. 또 그 과학자와 단체는 정유회사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미국에서 휘발유와 납이 포함된 걸 자동차에 주유하던 시절에 휘발유에 납이 포함되어 있고 납휘발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던 왜? 시절에. 그러니까 휘발유가 값이 비싸니까. 정제를 잘 안 했나? 하여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주장했는데 역시나 정유회사에서 지원받은 과학자가 나타나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죠. 특정 업체에 협찬받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회사를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익숙하네요. 네. MDNJS님께서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왜 도시락에 제가 북한말로 곽밥이라고 곽밥, 재밌다는 얘기 듣고 말씀해서 저도 이거 보고 기억을 더듬었을 때 저 이거 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진짜. 뭐냐면 우리나라 전구 백열등을 북한말로 불알. 그게 말 그대로 불알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알불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불알로? 형광등은 긴 불알. 그러니까 이게 긴 불알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 확인해봐야지만 북한말로 형광등이 정말 긴 불알이나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열등을 불알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데, 근데 근데 이거는 이게 좀 재미로 만든. 바리에이션 하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유머집에서 본 것 같거든. 그래서 샹들리에는 떼불알, 형광등은 긴 불알, 스타트 전구는 씨불알. 아니 근데 하마자님이 말한 저 유머집 약간 그런 거일 것 같아. 19금 아니. 진짜 성인 옛날. 유머 진짜 이런 거 옛날. 있잖아. 이건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자 씨, 우리 녹음실에 불알 떼고 긴 불알 붙일까, 떼불알 붙일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불알은 뭐라고 해요? 진짜도 진짜라고 하나? 모르지. 그러게 고환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환은 한자어잖아. 뭐라고 하겠죠. 네, 알려주세요. 네. 하여튼 그러하다 하시면서 MDNS님이 참고로 하마자 씨가 나들문 닳도록 하시는 곳은 미화실입니다. 위생종이 아껴 쓰세요 했는데 출입문을 나들문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화장실은 미화실, 화장지는 위생종이라고. 북한말 재밌는 거 많아요. 네. 얼음 보숭이 이런 건 워낙 유명하고. 그 젤리 단묵이라고. 네. 저번 방송에 드신 젤리는 단묵. 재밌네.
그러니까. 무려 단목을 드십니다. 왜냐면 북한이 그나마 좀 언어를 순우리말에 가깝게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편이긴 하고 그래서 특히 또 영어 많이 하시잖아요. 미제 그러지. 마지막으로 하마자 씨가 좋아하는 것만 같은 아주 스타킹은 하루살이 양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야 난 스타킹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살이 양말 웃기다. 저는 망사 스타킹은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물 양말. 그물 하루살이 양말? 왜냐면 저는 스타킹에 대한 패티시가 없어요. 맨살이 좋다. 뭐 그냥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거 너무 뺑 돌리지. 그냥 나는 스타킹을 썩 그렇게 막 저게 없다는 거지. 그거를 맨살로 타고. 그러네. 스타킹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맨살을 무조건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렇지. 흰 양말 신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렇지. 그 외에 의견 남아주신 으르릉 월월님, 실업자님, JK 제아님, 로찌님, 붉은 수염님, 아브락사스님, 진호님, 2년28년님, 나기새끼님, 옹방님, 은유의 건축님, 바바리안님, 이분은 아직도 지우스, 그런 거 없다님, 태태칼바차님, 라임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길고 긴. 청취 후기까지 했더니 저희가 기본 원래 그 1, 2부 방송하던 시간 네, 2시간이 갔었어요. 분량 조절에 실패한.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 주제 많이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말씀드린 코너에 대한 거 다 남겨주셨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그건 주제로 쓰려고요. 네, 저희가 주제로 선정해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네. 저기 중고차 관련된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일단 제가 차가 없다 이랬더니 진호님이셨나?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시원하게 호갱되시면 어떻겠냐고 이러시는 거야. 저 그렇게 써먹으시면 안 돼요. 아니 저희가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스트분 한번 모셔서 네네네 한번 말씀을 한번 모시고 음. 특집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죠. 아주 입담이 서늘하신 분이 출연하실 예정이고. 여자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정돼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소재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지금 계속 밀려 있어요. 앞으로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떠오르는 지금 예정된 게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요. 저희 지금 단신이랑 아까 앞에 그거 하고 지금 하늘 방송 떼웠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큰일이야. 자꾸 원래 하려던 본론 메인 자꾸 뒤로 밀리고 에피타이저 먹고 너무 배불러. 다음 주는 메인을 먼저 하고 단신을 할까? 제가 분량 조절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타이저만으로도 배부른 슈퍼스타 K. 비피점? 네.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 그래도 또 이제 방송 이 마무리를 하면서 소감을 묻지 않을 수가 없기에. 노라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브락사스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호갱 탈출 넘버원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구조 안에 살아야 되는 건데, 개인이 사실. 그쵸. 우리가 당장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당하면 승질이 들난다. 나중에 그래 내가 알고 한 건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극장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눠 먹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냥 본다. 알고는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그런 구조를 개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정치인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에 관심을 맞습니다. 안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정말 투표 이런 거 다 입법.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고 극복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정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단신 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식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경제 주간지를 하나 구입해서 막 봤어요. 진짜? 제 그냥 경제학도답다. 그냥 이거 소식 있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재밌는 소식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영화 소식 멀티플렉스 관련해서 그 정보 접하는 거 정말로 너무 유용했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냥 수님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짜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저 또 저렇게 또. 네, 저는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이사를 해야겠다.
그만 억울해 하시고요. 아니요. 고생문이 훤히 열렸어요. 왜냐면 그것도 그렇지. 이사는 큰일이잖아. 아,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지금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로라님은 이사 언제 하세요? 저는 사랑의 7시간 전날 합니다. 오. 저는 이삿짐을 던져놓고 사랑의 7시간에 올 거예요. 훌륭하신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제 늘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비해서. 네. 그래서 방송을 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부의 말씀은 간략하게, 네. http 뭐라고? 제대로 말해. http 네. 땡땡 슬러시 네. 슬래시. 슬러시 아니고 너 먹고 싶은 거 말고. 그렇죠. 더워서 market.ddanzi.com이죠. 네. market.딴지.com. 여기서 또 제대로 파네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니, 나는 청취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우리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되게 심각한 얘기일 줄 알고 되게 긴장 타고 있었거든요. 딴지마켓은 사랑입니다. 딴지마켓 들어가서 팔라는 거지. 아니, 진짜 요새 너무 이거 말씀 안 드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첫 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딴지마켓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딴지가 그럼요. 모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딴지마켓 뭐냐고, 사랑의 7시간 뭐냐고, 그 그 질문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의 그게, 그러니까 판매자와 그렇죠, 입점업체와 구매자와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아니, 사실 7시간 모두가 이익을 있잖아요.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네. 사랑의 딴지마켓. 사랑의 슈퍼스타 K. 네, 그렇죠. 많은 애청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4회 만에 본색을 한번 드러내봤어요. 잘한다. 이 방송이 왜 존재하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1회 방송 이후에 오랜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 본 방송은 딴지마켓의 전폭적인 딴지마켓 제작, 그렇죠. 후원, 협찬, 모든 걸. 진행. 진행까지 딴지마켓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내 아주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그렇죠. 딴지마켓의 홍보와 PPL이 가득가득 담겨 있음을 이거 이 멘트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이번에 여러분 차례죠. 지난주에 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할까요? 딱히 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계음으로 할까요? 그래 우리 컴퓨터 얘기도 기회를 주자. 안드로이드에게. 우리의 친구. 그렇지. 여러분 잘 사요. 오늘은 여성분 기계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유미. 개 이름이 유미거든요. 유미예요? 유미 컴온. 그 보이스웨어 여성 이름이 유미예요? 이름이 있어. 유미, 준우. 한 명은 기억 안 나나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유미 씨 목소리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사요. 잘 사요. 잘 사요.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I'd